우리가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삼국시대가 사실은 삼국이 아니야. 부여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어. 그러니까 부여, 가야는 왜 삼국이 안 끼워주니? 왜 그럴까? 권준우 씨 듣고 있습니까? 다 화면 꺼져 있네요. 듣고 있겠죠? 화면 끄더라도. 권준우 씨 하동성 딴 거 하고 있지? 어? 권준우야, 왜 부여랑 가야는, 부여가 언제 막을게? 부여는? 알 리가 없죠? 부여는 5세기에 망한 거예요. 가야는 언제 막을게? 가야 기억 안 나니? 신라한테 망했잖아. 그거 언제 망한 거야, 그거? 신라. 기억 안 나겠? 권준우 씨? 가야 언제 망할게? 기억나니? 가야입니까? 아, 가야가 언제 망하겠어, 가야가. 에이, 가야가 두 개가, 대표적인 대표가 두 개 있잖아. 금강가야, 대가야. 어? 누가 망했다고? 철 잘 만들잖아요, 철. 그래, 그것만 기억하고 있고, 언제 망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자, 중학교 때 기억해봐. 가야는 이제 초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금강가야였고,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거는 대가야였고, 이런 거 기억나니? 가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가야는 그 나라 이름이라기보다 지역 집단을 말하는 거였는데, 나라 이름도 아니죠. 가야는 너네 기억해봐라.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했고요. 그 대가야가 멸망한 건 진흥왕 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6세기야, 6세기 얘들아. 그러니까 5세기, 6세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야? 부여랑 가야가 있었다고. 근데 왜 삼국이 안 쳐줘? 걔들을 갖다가. 하동성 씨. 뭘 못했기 때문에? 반란? 이거 안 보여, 이거? 뭘 못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비롯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건 중앙 집권화된 고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진 나라. 알겠습니까? 그게 고대 국가라니까? 그걸 못한 나라도 망한 거라고. 부여나 가야는. 그 삼국으로 안 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맹왕국을 간단하게 봤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니? 연맹왕국 해가지고 부여라든가 고구려가 고구려 있었는데, 부여는 이거 아예 못하죠. 못했고, 고구려는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겁니다. 왕권 강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대 국가로 쳐주는 거죠. 물론 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습니다. 시기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이 중앙 통치 조직이 정비가 돼야 돼요. 통치 조직이 장비됐다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지금 되게 이거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해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너네가 모르고 이제 뒤에 왕들을 외워버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왕들 막 주르르 나오거든요. 태조왕, 고국천왕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거를 외워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앙통치조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거야. 예를 들어 하동성 씨 화면 켜줘서 고마워요. 알겠습니까? 중앙통치조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1반부터 10반까지 쭉 있잖아. 근데 10반을 중심으로 뭉칠 거야. 이제 중앙집권국가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1반부터 9반에 있는 애들이 다 어디에 모여야 돼? 대표들이 10반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10반에 이제 모든 그 권력자들이 다 모이는 거라고. 그러면은 10반이 수도고, 이해됩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각 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 그럼 걔네들끼리 질서를 정해줘야 되지. 이해됩니까? 7반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7반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높은 귀족. 그 다음 1반은 저 멀리 있으니까 1반은 가장 약한 그 반이야. 그럼 가장 낮은 귀족. 서열도 정하고 나름대로 질서를 정해줘야 돼. 그게 중앙통치 조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 알겠습니까? 군사 조직,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지방 제도죠.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들, 이게 바로 고대 국가예요. 알겠습니까? 고대 국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영토 확장. 알겠습니까? 영토 확장 해야지 왕권이 영토를 넓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네, 갔다 오세요. 핸드폰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자, 영토를 넓혀야지만 거기 이제 이 고대 국가는 그래.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돼. 백성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그래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토 확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고대 국가예요. 이걸 해낸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세 나라가 있다는 거지. 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내가 요것만 마칠게요. 그냥. 알겠습니까?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어차피 내일은 쌤이 없어서 동영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찍어놨어요. 왜 없어요? 쌤, 그 오후에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알겠니? 선생님 수능 감독해요? 수능 감독은 다 하지. 우리 학교 쌤들은. 다 하지. 몇 개 시험 치는데. 그냥 이거 어쨌든 쌤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가니까 아마 권영길 쌤 웨이론 들어가면 쌤이 찍어놓은 거 다 있을 거야. 이미 이건 수업했을 거고 그 뒤에 부분까지 쭉 다 있습니다. 꼭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고대 국가로 나갔던 대표적인 나라 3개. 하동성 이거 알고 있지? 삼국시대 우리 삼국은 뭐야? 고구려,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고구려. 백제, 그래. 오! 신라, 네! 잘 알고 있네. 고구마 100개 십자. 뭔 소리야? 원래 그렇게 어려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100개 십자. 초등학교 때 알려줬어요, 그렇게 쌤이? 몰라요. 아직도 저버릴 수가 있네요. 그래, 역사는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너네 김사와, 뭐였지? 무사와, 김사와, 감자사와. 뭔 소린지 압니까? 에이. 기묘사와, 갑자사와, 이거 할 때, 나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 수왕. 자, 우리 4대 사화 기억나는지 모르겠고, 조선시대 사화. 자, 때려치우고, 일단 이거 봅시다. 이제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왕들이 가장 업적을 남겼나.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 거지. 태조왕, 고국, 천왕. 알겠습니까? 책에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올 걸요. 그 12페이지 밑에 표 한번 보세요, 표. 그 왕들 주르륵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막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왕권 강화하고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해 갔던 왕들을 이제 주르륵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천왕,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미천왕도 중요한데, 사실. 미천왕 써야 되고. 고국, 원왕 때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고국 원왕은 사실은 고구려가 실연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실연의 시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소수리망.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강화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 이거 다 외우려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 그래도 얘들아, 책에는 이 사람의 업적을 좀 알아둬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미천왕도 중요한데. 일단 태조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조왕은 책에는 이거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분분한 썰이 있어가지고, 게르부 고시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됐다고 얘기해요. 왕위 계승.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사실 너네 아까 이 게르부가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는 5개의 귀족 집단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나니?
오부라고, 오부. 계로부, 소노부, 전러부, 순노부, 곤나부 하는 5개의 그 귀족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계루부가 왕족 집단이거든요. 이게 이때 이제 확립이 됐다고 이제 알려진 거야. 알겠습니까? 책에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책에는 뭐라 나오는지 내가 책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수업 들으면서. 오케이? 어쨌든 이 태조왕 시절에 계루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이 되고 나름대로 왕권이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가 이때였다는 거. 고국천왕 시기 중요합니다. 고국천왕에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행정적 오부가 되었다는 말인데 행정적 오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거. 나도 이거 너네 이거 옛날에 이걸 그냥 외웠지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은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당신들은 행정적 오부, 부족적 오부 이런 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응? 너네가 동아리가 있다 생각해봐. 5개 동아리. 5개 동아리. 5개 동아리는 동아리 동아리 장이 있을 거 아니야. 동아리를 대표하는 애들. 사실, 그러니까 동아리 집단 안에서 이제 내부적 질서가 다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아리 장 뽑고 하는 건데, 근데 그 5개 동아리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았다 생각해봐. 근데 그게 왕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이해됩니까? 5개 동아리가 하나의 왕을 뽑았어. 그게 고구려예요. 오부체제라 불러. 그러니까, 원래는 이 5개의 동아리는 각자의 독자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맞잖아요? 그 알아서 동아리 뽑고 했으니까. 고구려의 왕이라고 하는 건 5개 동아리의 그냥 대표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 5개 오부의 부족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왕권도 거기 미치지 못하죠. 이해됩니까? 내가 아무리 5개 동아리의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하동성이 이끌고 있는 그 동아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국천왕 시절에는 그 동아리를 갖다가 사실상 왕이 다 통제할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하나의 이제 오부가 이제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해됩니까?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구분으로 오부체제가 이제 돼버린 거죠. 안소윤 씨 듣고 있습니까? 안소윤 씨, 방금 쌤이 했던 거 이해가 되나요? 네. 진짜로?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가 되었다는 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부가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5개 부족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이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의 통제를 받는 거지. 이해됩니까? 행정적 오부가 되었다는 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과정들인 거야. 이게 전부 다. 알겠습니까? 동천왕 시절은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그냥 너네 책 찾아보시고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미천왕은 조금 체크해둬야 돼. 왜냐면 미천왕이 했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낙랑군을 갖다가 또 처음 들어본다. 낙랑군을 갖다가 편입했다는 말. 낙랑군을 갖다가 정복했다는 말로 적을게요. 낙랑군도 뭔지 다 설명하려면 좀 차례차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낙랑군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위만조선이 망할 때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위만조선 기억나니?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대결하다가 한 무제의 침공을 맞고 멸망했다는 얘기 기억나니?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고조선,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한나라의 어떤 그 통제를 받게 됐다고 알려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 지역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의견도 분분하고요. 여튼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입니다. 군현을 설치한 거니까. 군현,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반도 북부 지역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나라의 직접적 지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간접 지배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다시 회복한 게 바로 고구려의 미천왕이었습니다. 낙랑군의 위치가 어딜까 그러면은 위치가 어딜까? 지금 유력한 거는 대동강 일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동강 일대 지역을 갖다가 미천왕이 다시 정복한 거예요. 지금 북한의 대동강 일대 평양 지역. 알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중국 유물들이 좀 많이 나오긴 나와요. 이제 여기가 사실상 낙랑군이었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거의 뭐 정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민천왕이 정복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 세력을 다 밀어낸 거예요. 고구려가. 힘이 세진 거죠. 이런 식으로 영토 확장해 나가는 과정. 자, 그러다가 고구건왕 시절에 뭔 일이 있었냐면, 고구건왕 시절에 이때는 중국하고 계속 중국과 대결 중입니다. 북한은 어쩔 수 없죠. 고구려는 저기 중국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 당시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중국의 전현. 나라 이름입니다. 이 전현과 싸웠는데 졌어요. 알겠습니까? 이 당시 고구려왕이 중국의 전현에 패하는 바람에 수도가 털리고 국내성이 털리고요. 털렸다는 말이 좀 괜찮은 말이지. 그래도 비하는 말은. 국내성이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실제로 이 당시 민천왕의 왕릉이 파헤쳐졌습니다. 시체도 막 가져와 버리고 뭐. 하여튼 되게 시련을 당했고 또 이 당시에 백제와도 경쟁했었는데 백제와의 전쟁에서도 이 고구려왕이 심지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한테 고구려 왕이 죽었다니까? 알겠습니까? 백제와의 대결도 본격화됐던 시기. 이해됩니까? 이 민천왕이 낙랑군을 점령하면서 머릿속에 한반도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구려는 원래 백두산 일대에 있던 나라야. 압록강 중류 지역, 거기 있던 나라인데 남쪽으로 이제 평양을 점령했어.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어? 백제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낙랑군을 갖다가 고구려가 점령했다는 말은 고구려랑 백제가 사실상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된 일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전쟁에서 백제가 오히려 이겨버리는 상황. 알겠습니까?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건왕 시절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소수리망이 등장한 거예요. 소수리망은 너네가 되게 이거 다 알 거예요. 이 국가 체제를 갖다가 그래서 다시 재정비한 거예요. 체제를 다시 정비했던 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너네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전부 다 이 소수리망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한번 크게 망할 뻔했으니까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런 임무를 맡은 게 바로 소수리망이었던 거지. 조다은 씨 듣고 있습니까? 조다은 씨